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수 냠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초예측입니다. 네, 책 소개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사유할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 저널리스트인 오노 가즈모토가 8명의 석학들과 함께 나눈 인터뷰를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저자 소개. 네, 저자 소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촘스키, 마이클 샌델, 짐 로저스 등 세계 주요 인사들과 단독 인터뷰를 해온 경험이 풍부한 국제 저널리스트 오노 가즈모토와 8명의 석학들이 공동 저자입니다. 저는 초예측이라는 제목이 기대가 많이 됐고 과연 세계적인 석학 8명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신선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고령화 시대 아니면 환경 문제? 책에서 뒷부분에 있는 장에서는 핵전쟁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에요. 8명이 인류학자도 있고 역사학자도 있고 국방부 장관 출신도 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신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뢰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전 재밌었어요. 자, 냠냠. 저도 펭수가 언니처럼 초예측이라는 제목이 기대감을 심어줬어요. 어떻게 보면 예측을 넘어선 그보다도 더 초월한 예측이기 때문에 유명한 석학들이 나열한 미래 예측은 어떤 것일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 8명의 석학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는데 부끄러운 얘기인지 제가 무지한 건지 절반밖에 몰랐다. 아, 이 사람들을요? 4명은 이 사람 중에. 알았어요? 4명이나 네. 알고 있었어요? 닉 보스트롬이랑 다니엘 코헨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토마 피케티랑 같이 파리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 닉 보스트롬까지는 워낙 네임밸류가 있어서 그들의 책은 한두 권씩. 똑똑하시네요. 자, 그랬는데 지식인. 8명의 석학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에서 아,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각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있구나를 느껴서 좋았고 전체적으로 신선한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들어갑시다 이제. 자, 1장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 편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실 다들 알잖아요. 네, 한 그쵸. 번쯤 들어봤고 한 번쯤은 정말 들어봤을. 베스트셀러에 워낙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2015년 가을 겨울쯤이고요. 그때 사피엔스가 처음으로 출간됐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이후로 한 4, 5년 동안은 사실 유발 하라리 팬덤이 엄청나게 생길 맞아, 정도로 맞아. 광풍이 부는 것 같고 최근에 관련된 책으로 초예측이 출간이 됐고 오늘은 저희가 초예측이란 책을 하지만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도 이 이후에 출간이 됐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란 책에도 그렇고 본인이 역사학자이다 보니까 인류가 어떻게 존재해왔고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자인 오노 가즈모토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아, 책의 구성 형식이 대담 대담 형식이죠. 네, 대담 형식이고 인터뷰 하듯이 네. 그러니까 질문을 오노 가즈모토가 계속 하고요. 그리고 8명이 그 질문에 맞춰서 대응하는 형식으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네. 처음으로 이제 가즈모토의 질문은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말하기를 돈이나 국가, 뭐 법인, 인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인 거고 하지만 인류는 이런 허구에 더 집착하고 그것들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구가 아닌 현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하고 그렇다고 허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라는 기준으로 허구와 현실을 실존을 구분지을 수 있고 필터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 국가가 다쳤다 라는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제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아프고 다치는 것인가? 라는 건 다른 개념이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 같고 국가 혹은 실존의 영역이 아닌 허구의 영역에 있는 것들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것.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돌부가 되나? 사실은 뭐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도 국가 대항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단지 게임일 뿐이잖아요. 공 하나가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의 게임일 뿐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울기도 하고 어떤 웃기도 경우에는 하고.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허구이고 무의미한 행동이지만 그 무의미한 행동에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니죠. 먹고 사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돈이라는 것도 뭐 명예, 뭐 학벌 이런 것도 사실은 메인 이슈가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것도 저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발 하라리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너무 집중하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실된 행복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상적이지 않나? 너무? 제가 파악한 거는 유발 하라리가 인간이 계속 쫓는 거를 경계하라 라고 했던 건 돈이나 명예나 권력 욕심 이런 거를 너무 쫓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라리가 연구한 것들 중에서 인간 이외에는 이런 허구를 쫓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것, 기존의 어떤 생물들도. 그래서 그렇게 전제했다면 인간은 왜 그런 허구를 쫓고 허구를 만들어내고 허구에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목숨을 거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팽숙이 말하는 대로 축구 경기에 지고 이기는 것에 대한 슬픔과 기쁨의 감정적인 부분을 동화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그 축구 경기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좋은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장점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어려워. 근데 우리가 멀티미디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허구의 존재에서 유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실존하지 않는 것들의 삶의 영역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선 더 많아질 것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 뭐가 더 중요하느냐라는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허구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다수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현재.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실제 실생활에서도 온라인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인터넷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 쉽게 말해서 돈, 명예, 기업, 권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나요? 책에서 나온 예 중에서 예를 들어 도요타가 거금을 잃어도 도요타라는 존재 자체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법적 허구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거지. 국가가 전쟁에 패해도 그건 국가가 전쟁에 패한 거지 내 인생이 패한 건 아니다. 그렇게 분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점점 그 분간하는 게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더 허구를,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된다. 그게 위험하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이죠. 넘어가 보면 중요하게 하라리가 얘기하는 개념 중에서 무용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용도가 없는 무용계급이 발생할 수 있다. 생겨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무용계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라리는 수렵 채집인을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게 좋다라고. 그들의 두 가지의 특성. 배워야 한다. 그렇지. 그런 습성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켜야 된다. 것.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몸과 감각을 민감하게 해서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되고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 무용계급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을 하죠. 사실 이렇게 현대문물이 초고도화돼서 발달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감각이나 개인의 컨디션은 과거의 원시 민감해져야 시대와 같이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발달시켜놔야 된다고 하니 이거 완전 사실 정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네요. 발빠르게 바뀌는 환경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현실적인 상황에 적응을 내 몸을 끼워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인간으로서 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환경은 발빠르게 바뀌니까 변하니까. 거기에 나를 맞춰라. 현재에 맞게 네. 바뀌어라. 그래서 너무 어렵다. 뭐가? 수렵 채집인처럼 되기 너무 어렵다. 본인들이 수렵 채집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죄송해요. 수렵 채집인 같은 캐릭터나 능력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전 좀 가깝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가까워. 난 굉장히 되게 가깝다고 적응이 생각해. 빠르고 주변에 맞아. 민감하고 변화를 예의주시한다. 인간 수렵 같은데요, 그냥? 인간 수렵인 이슬. 네. 근데 저는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저도. 회사 다니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회사의 변화들 누가 어느 부서로 옮겼고 뭐 이런 윗선들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사사롭게는 그렇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난 안물안궁인데 빠르게 트렌디하게 변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아예 없으세요? 뭐가 요즘 유행하는지는 알고 싶은데 궁금함 정도? 궁금하긴 한데 그건 호기심이지 막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 얼리 어댑터가 돼야 돼.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나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차이를 차이를 두면 그렇게 힙하거나 핫한 것이 어떻게 돈이 되는가. 역시 자본주의 돈이구나. 시장에서. 그럼. 황금만능주의. 이 돈의 흐름 같은 것들이 궁금하지. 예를 들어 1일 1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물론 이것도 지금 벌써 몇 달 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고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본시장이 움직이고 예를 들면 광고라든가 깡이 들어가는 과자들이 광고가 붙고 이런 것들도
난 다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 그런 거에. 저렇게 하면 나도 이 시장에서 저런 방식으로 뷰를 가지면 비슷하게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장치 혹은 시스템을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혹은 해볼 수 있겠구나.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쪽이 제일 변화가 빠르고 그런 그렇지. 부분에서도 미디어 분야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유행을 취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싹쓸이 보면은 싹쓸이. 싹쓸이 보면은 린다지. 90년대에 여름 댄스 음악을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유행이에요. 이거 한물 간 거야라고 아예 잊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시 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방송에도 나왔지만 주영훈 작곡가가 나와서 그때는 정말 잘 나갔지만 그 이후의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지 못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음악이라는 것도 빠른 유행인 거고 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빠른 유행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에피소드식으로 맞아, 빨리빨리 트렌드를 맞아. 바꿔나가는 것도 정말 머리가 좋은 거지. PD가 머리가 좋은 정말 머리가 좋은 거죠. 자, 우리도 머리가 좋아져야 될 텐데. 머리가 이 느린 두 친구를 내가 어떻게든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렵 채집인이 되자고 되새겨야겠어요. 난 되고 싶지 않아. 네. 화이팅. 자, 그렇고 하라리가 그 무용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나머지 하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의 위기를 언급을 합니다. 많이 들어봤던 위기인데 첫 번째가 핵전쟁, 두 음. 번째가 지구온난화, 세 번째가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 위기, 그리고 지금 방금 말했던 무용계급의 등장. 이렇게 위기를 피력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한데 실제 그 불가피함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리더들이 받아들이느냐 그러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장치가 제시되지 않으니 그지. 이것은 그냥 미완의 과제로 남는 거고 맞아. 오히려 이런 위기들이 더 크게 확산되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지금 말한 세 가지 위기를 주제로 한 책 중에 결론을 클리어하게 낸 책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미래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클리어한 결론을 내는 책이 있었더라면 이 세 가지 위기 중에 어느 한 가지는 종료가 되었겠죠. 실제로 정치 지도자가 그 책의 저자가 제안한 내용들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퀘스천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총리가 우리는 정말 이제 국제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앞만 떠들어봤자 다른 국가 리더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그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최소한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중국, 뭐 아니면 유럽 그들만이라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비단 한두 명의 올바른 미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리더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그런 리더들이 많아져야 되고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그래서 예전에는 유엔이라는 존재가 국제기구가 그런 역할을 만들고. 해줄 거라고 기대했었죠. 근데 점점 역할이나 그들의 보이스는 입김이 없어지고 있고 그냥 돈 뺄게 우리 지원금 뺄게 이렇게 협박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아쉬워요. 네, 지금까지 팽숙의 아쉬움이었어요. 아무도 안 하. 아니, 듣고 있는데 사실 나는 여기에 할 대한 말이 없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네. 에?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거 문제다. 미래에 이거 대비해야 된다. 이제 우리 인류 큰일 났다. 이런 책들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미래 보고서도 우리도 많이 했지. 저희도 이미 많이 했고 되게 유명한 보고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끝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 협력하는 기구가 뜻을 모아야 된다. 왜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뭔데요? 왜 기대가 안 되지? 들어볼게. 요즘에 보면 SNS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일례로는 홍콩 같은 사례로 국제적인 이슈가 됐을 때 SNS나 움직임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탑 버튼 형식이 아니고 버튼 탑 형식으로 각 국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국민들? 버킷 챌린지? 아이스 그거 버킷 완전 챌린지처럼 이거 뭐지?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처럼 핵전쟁 빠이 이런 거 한 명씩 냠냠 빠이. 그게 사람들의 보이스가 물결이 돼가지고 너무나 착한 얘기인가? 언니가 진짜 너무 순수해 보여. 파도가 돼가지고 일렁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또 이미지 메이킹을 하나. 모두가 여러분 고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막 해가지고 불법화 되는 것처럼 그래갖고 그렇게 또 될 수 있잖아. 저녁 메뉴 참치 볶고. 그게 대체 무슨
갑자기 왜 그래? 고래고기. 맹 고등어 굽고 삼치 굽고. 하지만 고래는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것처럼 안 그렇게 할 수 되지, 있지 안 않을까요? 네. 네. 좋은 의견 좋은 감사합니다. 보이코팅 할 거예요. 막 이러면은 플라스틱 싫어요. 막 하면서 보이코팅 할 거예요. 그런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면 플라스틱 쓰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들은 수입을 내기 위해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바텀에서 올라가야 된다. 네. 팽수굴 유엔으로 뺑소 빠이. 오늘 되게 열심히 하네. 아까 뭐 펭수 농업인이 유엔으로. 어쩌고 하더니 제일 열심히 한데. 아까 의지를 불태우는. 네. 하고 싶은 게 많네요. 좋아, 좋네. 여기까지. 뭐 아이디어니까요. 그렇지. 반대로 뭐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보면 오히려 탑 위에 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대통령. 우주. 아니 거기 말고. 우주로 그런 가는 사상적인 체계 말고 G20 같은 것도 리더들이 20명이 모이잖아요. 각국에. 그들의 거기서도 그렇지 의장을 뽑거나 투표로 대표로 선출하는 거지.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준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통의 주제를 해결한다라는 제한적인 권한을 주고 그것이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모두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주제들만 세팅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공통 과제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해결안이 쏟아지겠지만 국가들이 별로 니즈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핵전쟁을 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뭐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각각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실익이 없으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지. 국가 입장에서는 얻는 게 많으면 무조건 표를 던지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다, 일자리가 없다, 아우성치는데 자기 나라 대통령 나가가지고 지구온난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실제 그 국민들 그렇지 답답한 거지. 집안도 단속 못하면서 나가서 좋은 사람인 척하네.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공용의 문제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라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2장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퓰리처상 수상작인 총균세, 문명의 붕괴의 저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이십니다. 이름은 다들 한 번씩 유발 하라리처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장에서는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구 감소는 손뼉치며 환영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너무 막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손뼉치기 환영을 내가 볼때 하다니. 포도주 한잔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질문자가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지금 인구 고령화. 네. 일자리나 뭐 인구 고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레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은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자원들을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덜기 때문에 오히려 반겨야 할 일이다. 그리고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정년제를 폐지한다거나 맞아. 사회적인 다양성, 이주인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외국인 노동자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이 70, 80까지 먹어서도 일할 수 있는 정년제 폐지도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이거 힘든데. 이거는 근데 대안이 아니고 이때 좀 피곤했나 봐요. 고소당해. 물론 이걸 듣지 근데 않겠지. 피곤했을 수도 있어. 아 왜? 뭐 노망 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피곤이라고 말도 못. 왜? 자 얘기해보자. 오케이 들어볼게.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초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심각하게 질문자는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너무 심플하게 감소하는 건 좋다. 그만큼 사람이 많으면 자원을 많이 요구할 것이므로 감소하면 자원도 조금 원하고 괜찮지 않나? 완전 어이없어. 이런 그래? 식의 심플한 답변이라서 근데 심플한 게 더 정답에 가까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나 질문해보는 거야. 소비재를 소비하는 것도 줄어들지만 생산성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원이 줄어들면. 그래서 그게 기계나 AI나 인공지능이 대체해준다는 거지. 옛날엔 100명이 투입해서 뭔가 물건을 100개를 만들어야 됐다면 지금 10명이 투입해서 100개 물건을 기계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다른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의 덜 먹고 얘기고. 많이 만든다? 덜 먹고? 아니 비슷한 수준으로 먹지만 전체 N수가 주는 거지. 개인이 먹는 양은 줄지 않아. 그럴 수 있겠다. 설득당했어. 대세 전환. 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진화 인류학자거든. 그래서 생물이나 어떤 생태계, 생태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구를 했었고 실제 총균수해라는 책도 그런 연유에서 나왔다면 이렇게 말한 게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나는 큰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해결책이라고 보고 좀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줄어드는 나라들도 어느샌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가시적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나라들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 거지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면 오히려 노동력이 줄어드는 건 AI나 로봇이 대체해 줄 것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고령화되는 인구에 대한 케어? 문제도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요양원도 많아지고 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근데 충분히 로봇이 해줄 수 있으면 목욕시켜주고 밥 차려주고 같이 놀아주고 가쁜 목욕. 근데 그런 거 다 해줘? 에? 해줄 수 있을까? 로봇이? 할 수 있죠. 뭐 나중에 그냥 되면 수술도 하겠지.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세대가 되기 전에 빨리 만들어놔야겠네요. 로봇을? 걱정돼요? 걱정하고 있어. 무슨 얘기야? 너 술 먹고 왔어? 뭔 소리야? 걱정돼. 뭐야 이거? 걱정되지. 그러니까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답변이 이슬 오빠 말한 것처럼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나라별로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질문자가 일본 사람이고 일본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일본처럼 감소해도 경제력이랑 직결되므로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답변을 일본만큼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경제력이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대답이 가능한 거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건데 다르겠지. 사정이 다 있는. 그쵸. 주머니 사정이 있는 건데 아 이걸 봐. 프로 방송이 다 됐어. 아유, 아. 센스. AI를 바로바로 도입하고 막 연구하고 이러지 못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분이 석학이시면은 케이스를 나눠서 맞아. 답변했으면은 13개 국어도 한다던데. 제 책에서 음. 본인 소개로 네. 13개 국어를 할 줄 안다. 그랬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냠냠이 지난번 대변동 할 때부터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고. 이 양반을. 아니에요. 이름도 다이아몬드 얼마나 좋아. 자, 우리 프로 방송인 냠냠이와 함께하고 있다. 자, 하나 정도 더 해봅시다. 인구 감소와 증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고요. 여기서 또 가즈모토는 질문을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분쟁은 문명의 붕괴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데 이게 일례로는 교통사고 났어도 이제는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처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면대면으로 그 사람이 만나서 직접적으로 뭐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남으로서 존재를 하다 보면 그들과의 감정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은 점점 심화된다. 그게 이제 크게 봐서는 문명이 붕괴하는 원인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좀 이것도 너무 저는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 그럼? 그러니까 뭐 접촉사고 나면 가서 일단 서로 맞절하고 서로 차 타이어 바퀴에 막걸리 뿌려주고 뭐 이거야? 아니잖아.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면서 TV 뭐 봐요 요즘에? 비타오백 사가야지. 왜 이렇게 따뜻한 눈빛? 그치 바카스라도 많이 손에 다치지 쥐어주고 않으셨는지. 자, 근데 이거 약간 뭐 하죠? 확대 해석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느 일정 부분은 저는 미래 사회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3자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거나 나를 냉랭하게 대할 때는 저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여동생이고 저 사람의 딸이고 그렇다면 나한테 이러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남이기 때문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남이라고 나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라고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 남이야 그냥? 다 남이죠 실제로는. 와우.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자 그런 거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설득당했어요. 다이아몬드 씨한테. 뭐라고?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 케어나 서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더 이상 서구적인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뉴기니에서 살면서 전통사회에 대한 앞에 나와. 그런 학습을 하면서 그래서 서구적인 방식을 옳지 않고 뉴기니에서 배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예로 드는 게 돼지가 행방불명되면 전통사회에서 돼지를 누군가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 그럼 그 사람하고 잘 풀어야 돼. 왜? 이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전통사회는 그만큼 풀이 좁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랑 같은 마을에 있던 연마을에 있던 이 사람은 나랑 어쨌든 죽을 때까지는 계속 접촉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때는 뭐 이사라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없잖아. 그치. 계속해서 농사도 져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고. 근데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 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바로 변호사 불러. 보험회사 불러. 그래서 서로 일면식 할 것도 없이 처리. 다시 볼 일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감정적인 면에서는 이혼을 하거나 형제간의 상속이나 유산 문제에 휘둘리면 평생 말을 섞지 않는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소모가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또는 불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문명의 붕괴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거 확대 해석이지 않냐? 확대 해석이다. 이거는 어떠한 소집단? 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국가와 국가 그렇지. 아니면 좀 더 큰 소셜 단위에서는 사실 우리만 해도 사회에서 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요. 님비 현상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사회에 내가 알 게 뭐야? 그 사람들이 못 살든 잘 살든 뭐 부동산이 되든 말든 뭐 알 게 뭐야? 내가 살 지역이 아닌데. 국가도 마찬가지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선진국의 원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들의 붕괴는 언젠가 우리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염병이라든지 뭐 테러라든지 뭐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들을 원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선진국이 더 적극적으로 원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내가 알 게 뭐야.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거거든. 지구온난화 앞에서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 같은 뭐 자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슈일 수 있겠지만 핵이 터지든 말든 나는 남반구에 있고 그들은 북반구에 있는데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지들끼리 생각할 싸우다 수 있고 죽겠지라고. 그렇게 막 분절을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세계가 유기적인 관계니까요. 연결돼 있다. 네, 바다 건너 나라의 이슈도 돌아 나비 효과처럼 우리나라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적절한 답정너야?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세계는 너무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물론 모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제안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요. 합의점을 도출하는 습관을 만들자라고 한 건 결국 이런 문제의 인식을 하자에서 출발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역시 석학으로서 현재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 혹은 경고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닉 보스트롬 소개해주세요. 3장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닉 보스트롬입니다. 닉 보스트롬은 인공지능 전문가예요. 근데 닉 보스트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지? 진짜요? 이 사람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봤어. 모임에서. 진짜 저서로 대표적인. 대표조서야. 이분은 세계 지성 100인에 2번이나 뽑혔었고 2014년 세계 사상가에 전체 15위로 이름을 올린 분이네요.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거든. 초지능이란 개념을 처음 썼어. 그러니까 지능 위에 초지능. 그것이 AI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류가 지능을 갖고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의 초지능을 가진 개체나 개념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연구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 지능을 능가하게 됐을 때 과연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실제 지배당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 인류의 실존적 위험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실제. 재밌었어요. 저는 이 챕터. 정말 미래에 닥쳐올 것 같은 이야기들을 했고 초지능이라는 단어도 신선했고 우리가 지금 실제 삶에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혹은 여기서 말하는 지능의 의미는 인간에 유사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시스템이나 기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로봇이라든지 알파고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닉 보스트롬은 2075년 정도에는 90% 정도의 확률로 초지능이 출현한다. 인공지능이 범용화되면은 그만큼 인간이 쓸모있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경각심을 갖고 그때는 인간이나 인류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해주면 나는 일할 필요가 없고 내가 요리하는 걸 누군가 대신 해주고 로봇이 청소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알약 같은 거 하나 먹어서 식사가 대용되면 점점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때 인간은 어떤 분야에서 활약을 해서 활동력을 가질 것인가. 좋은 포인트고 책에서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
과거의 가문의 영광, 뭐 나의 명예, 성취 이런 것들을 쫓았다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에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가를 가치적인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작은 성취에서 느끼는 기쁨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게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이 대처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보스트롬이 얘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초지능을 선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 그리고 책의 말미에서 사실 하나 좀 재밌게 봤던 게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죠. 초지능을 만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여러 업체들 뭐 구글,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플 이런 회사들이 공동의 연구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중에서 특히 애플은 너무나도 그런 폐쇄적이다. 인공지능 개발에 폐쇄적이다. 그래서 좀 서로 공유가 되고 같은 부분을 고민을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애플은 최근까지도 그러지 않았다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비난들 때문인지 스티브 잡스 사후에 뭔가 좀 더 변화가 개방적으로 있었다? 바뀐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닉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들 거를 꽁꽁 숨겨놓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과열이 될 수도 그렇지. 있고 가치적인 기준을 잡고 연구 개발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폐쇄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선도해서 주도해서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해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자의 생각인 것 같고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그 기업이 독점을 할 텐데 맞아요. 이윤을 뭐 다 같이 공유할 수는 없잖아. 막 수십 개 기업이 사실 미래 사회는 누가 많이 정보를 가지고 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도 그렇고 개인의 데이터들이 다 이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누가 어떤 쇼핑 취향을 가지고 있고 뮤직비디오가 인기가 많고 이런 것들을 서치하는 것마저도 다 돈이 되는 정보가 거죠. 되고 돈이 되니까. 내가 굳이 공유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플 중에서 예를 들면 구글맵 같은 것들. 구글맵을 애플맵이 메울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도 앱을 만들어서 뛰어넘을 거야. 쉽지 않거든. 이미 너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맞아. 인터페이스가 이미 다 그렇지. 되어 형성이 있으니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결국 초지능의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환경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다음은 그레튼 여사님이에요.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린다 그레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린다 그레튼 교수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인재론 조직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몰랐어. 이런 권위자인 줄. 그래서 저는 이 사장을 읽고 되게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세 시대. 지금까지는 20살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 40년간 일을 하고 그리고 60세는 은퇴를 해서 그 이후의 삶을 노후라는 이름으로 보낸다. 라는 개념으로 인류가 한 100여 년 정도 살아왔다면 이제는 과거의 60세가 지금의 40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우리가 보다 더 다른 방법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가장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다. 평생 교육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책의 말미에서 싱가포르하고 북유럽의 모델도 제시를 합니다. 맞아요. 자, 완벽한 정리. 끝. 아니 그래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 저자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교육, 일, 은퇴.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은퇴를 해야만 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저자는 유형 자산보다는 무형 자산이 더 가치로운 세상이 맞아.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죠. 집이 있냐, 뭐 돈이 얼마 있냐 보다도 개인의 재능. 개인의 재능. 앞에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냐.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써머리가 잘 됐네. 여성 노동자나 특히 일본 여성들의 근무 환경 같은 것들 충분히 개선되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5년 차, 10년 차 사이 직장인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맞벌이를 꼭 해야 된다.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얘기 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도 와닿게끔. 그리고 배움의 단계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을 해서 단기 같은 경우 뭐 짧게는 뭐 일주일, 중기는 몇 달? 한두 달? 뭐 장기는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그 쉬는 경우도 일생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배우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현대 우리 또래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배워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이제는 회사도 그거를 요구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발전하게 계속 자극을 주고 네. 또 새로 들어오신 쯔설님께서 하트 100개를 써주신다고 실제 100개를 눌러주셨어.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 말이 웃겨가지고 두 분 다 꿀보이스라고 쓰신 거야.
그래서 내가 저희는 3분인데요. 라고 그래서 저희는 3명인데 저희 우리 둘인가 3명이라서 보다. 조금 민감해요. 저희 3분입니다. 어쨌든 자, 냠냠 여기서 크레튼 교수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정도 있다면? 이거 얘기해봐.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트워크가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도시로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돼. 아, 내가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통계청 자료를 본 게 아니고 통계청 자료를 기사화한 걸 이번 주에 봤는데, 이거 왜 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계의 역사상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넘어섰어. 그러니까 2,500만 언저리거든. 서울, 인천, 경기가 나머지 전국에 있는 인구 수보다 처음으로 많아진 게 작년 데이터다. 그래서 더 이제 도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거다라고 하더라고. 네트워크가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진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시 편중화 현상이 더 되고 심화되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 어차피 비대면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 편중 현상이 계속 깊어진다는 게 아이러니하고 뭔가 신기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미래는 진짜 발리에 살면서 편집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알아볼게. 뭔가 그런 비대면의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지금 멘트가 노마드야. 멘트가 정체성을 잃었어. 자, 5장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다니엘 코엔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코엔 교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 코엔 교수에 대한 설명 하시죠. 설명을 드릴 수준은 아닌데 파리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네.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토마 피케티 교수랑 재직을 하고 있다. 저는 평소에 이름을 그래도 알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에서 반가웠다. 뭐 이 정도.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쓴 분이거든요. 토마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도 그렇고. 몰라. 아무튼 이 책에서는 린다 그레튼하고 이 두 분의 이야기가 가장 인사이트풀하다. 그게 뭔지 얘기를 해봅시다. 뭐가 그랬어요?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렇지. 다니엘 코엔이 말하고자 하는 거의 가장 큰 주제가 이거 아닌가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경제학적으로도 성장을 해온 게 맞아. 이 다니엘 코엔 교수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과학기술이 인간들의 격차를 더 벌렸다는 거야. 계급이라는 것, 자본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삶이 더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들고 싶고 모두 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건데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처럼 누구는 그 큰 기술을 누리고 누구는 하나도 못 누리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정보는 더 오픈되어 가고 우리에게 많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 시대는 더욱더 그 부의 쏠림 현상, 정보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보고 쫓아왔다면 그 반대의 개념, 실제 이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 미래에 이런 세상도 올 거고 그럼에도 그걸 누리지 못한 계층이 생기고 사회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꼬집어줘서 여기서 민주주의가 가장 보편화된 정치 체제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 모두가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믿어서 모두가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들뿐만이 아니고 과학기술이 그것을 만들었고 그렇게 발달하는 과학기술은 빈익빈 부익부를 더 극심하게 하면 했지 더 대중화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맞아. 이거 좋은 포인트인데 다니엘 코엔 교수 한 문장을 뽑았을 때 그걸 뽑았어. 그러니까 인류는 노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인류가 발전했고 발달했고 나의 노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개개인의 노력, 수많은 노력들이 아니고 단지 그 일은 그냥 기계가 해왔던 거야. 기계나 과학기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인간들이 속고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에 노동의 가치를 중점으로 두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런 착각에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견지를 해야 된다.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더 발전하고 그 기술로 또 발전하고 회사들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업보다는 유에서 유를 만들고 더 큰 유를 만들고 그 자본으로 또 더 큰 유를 만들고 그게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대기업들이 성장해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거니까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있는 자들한테 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뺏어올 수도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나누라고 할 수도 없어. 그렇지. 앞에 유발 하라리가 한 말 중에 분야 횡단적 연구? 이런 코멘트를 해요. 맞아. 그런 것처럼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상위 1%한테 쏠리는 게 맞고 기술을 잘 발달시킨 기업이 더 큰 기술을 낳고 거기에 자본주의가 쏠리는 것도 맞는데 분야 횡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걸 잘 분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역할에서 역할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경제적인 역할만 있는 게 아닌데 좋은 포인트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을까라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결이 해결되어야 돼야 한다. 한다. 그렇지. 그런 메시지인 거고. 네. 그래서 경제 체제와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절한 조화 혹은 조합이 필요하다. 네. 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우리 생각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경제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쓸데없는 희망을 갖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인류가 더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너무 슬픈 이야기.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한 이야기야. 어차피 될 놈 사다리가 되리다. 없어졌어. 뭐 그런 건 아니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될 놈은 된다는 거야? 인간 전체가 있는 그렇게 놈 생각하는 더 것 부동산 있고 야, 이 자식. 없는 놈 있기 어렵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이 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암담한 미래네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마라. 현실을 봐라.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 아닌데 자. 네, 6장은요. 조앤 윌리엄스의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입니다. 조앤 윌리엄스는 백인 노동자 계급의 저자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로스쿨 교수입니다. 미국인이고요. 인종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골자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맞닿은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여기서 캐치해내고 배워올 수 있는가, 러닝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인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미국 중산층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가. 누구도 트럼프가 될 줄 몰랐고 결과적으로 뽑혔잖아요. 현재 백인 노동자 계급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서이다. 그래서 전체 백인 노동자 계급이 미국의 53%에 해당하는 중산층이라고 절반 하는데요. 이상 대부분 1940년대에 태어났고 그들은 자기 부모보다 수입은 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죠. 완전 하위의 하상위계층도 아니고 극소수 엘리트층도 아닌 가운데 소속된 사람들이 분노를 해서 트럼프를 뽑은 것이다. 왜 분노를 했을까? 분노에 공감하는가? 이런 논제를 많이 던지는데요. 1950년대, 60년대 이때 성장을 해서 60에서 70년대, 80년대를 한참 20, 30대를 살았던 지금은 뭐 50대, 60대가 된 그들인데 미국이 발전을 하고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더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꿈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들도 많고 이민자들. 이주민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힐러리 대통령이나 뭐 오바마.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지식인층에 대한 반감이 되게 크고 너희들은 잘 살지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어 라고 반감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트럼프라는 지도자를 지지하게 되었다. 좋은 내용이고 조앤 윌리엄스가 이야기하는 역차별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인과적인 부분들 오히려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 시작됐다라고 이 사람은 파악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대선에서 힐러리가 떨어진 것도 결국은 이 선거는 힐러리 대 트럼프가 아니고 계급 대 계급이었다. 계급 대 계급의 투표로 이어져서 백인 우월주의 네. 그러니까 백인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운동에서 보다 더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얘기하는 트럼프를 뽑아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이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고 왜냐면 7장에서도 오바마가 없었으면 트럼프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확장으로 7장도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죠. 혐오와 갈등은 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 넬 페인터의 이야기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보자. 넬 페인터는 미국 인종사 전문가이고 백인의 역사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나중에 이슈가 됐죠. 이 6장과 7장은 미국 내부의 상황, 미국의 투표, 그리고 미국의 인종주의, 백인과 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국 대선까지 분석하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 있다. 최근에 나온 케이스에서 사실 계층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 그 역차별 이슈로 대두됐었죠. 어쨌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서로가 서로를 차별이다 일컫는 상황이 묘하게 좀 겹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겹쳐서 읽을 수 있었다. 사실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대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면이 북미 있고. 관계라고 해야 그리고 되나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을 목 졸라서 압박을 해가지고 압박해서 살인한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로 흑인 대폭동이 일어나면서 명품 매장이나 다 털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다음 대선에 트럼프가 정말 될 것이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막간으로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우리 또 방송이 나가니까 증거 자료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1번은 코로나의 대응이 미흡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인종차별에 대해서 민감해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창피해할 것 같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에 대항하는 바이든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고 트럼프가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이든이 지지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동일한 게 힐러리가 아니면 돼 해서 뽑힌 걸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가서 둘에 묻어가자. 뭔 상관이야. 아주 뭔 상관이야.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게 몇 가지 중에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열과 갈등, 네. 분극화. 세계화되면서 유기적인 협력해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미래에 더 심해지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 웃긴 게 이게 핸드폰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서 보다 더 가까워지고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지금 알 수 있고 친구들도 사귀고 개인적인 역량에서 네트워킹이 훨씬 더 좋아지는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보다 더 많은 갈등과 분쟁, 전쟁 심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급과 계층 간에 또 혹은 인종 간에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 장 가겠습니다. 8장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군사 관련 혹은 한반도 관련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네. 카터 행정부 국방부 차관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는 북 전문가, 핵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인물이었죠. 나는 사실 이 부분은 보면서 좀 지루했던 게 최근에 이제 김여정 네. 김여정의 도발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시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데 완화. 그런 것들 보면서 연일 우리 매스컴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크게 새롭게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지. 이 질문을 한 건 일본 기자 출신인 사람이 미국의 한반도의 정세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제3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윌리엄 페리라는 사람 관점에서 봐서 신선했던 거지 이 주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지겨워요.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핵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내일 아침에 제가 돼서 사라질 수도 있는 큰 이슈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지겹거든요. 왜냐면 맨날 북한, 맨날 김정일 경제적 지원 요구해놓고 뒤통수 때리고 갑자기 발포하고 왜 너무 지겹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피로감이 있다. 이 진짜 피로해 보이네 지금. 이 주제가 너무 피로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런 문제를 인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현실감이 잘 안 와닿아요. 윌리엄 페리는 대북 유화 정책 쪽을 지지하는 편이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면서 핵 억지력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대북 유화 정책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고르라면 또 답이 없죠. 이것도 근데 뭐 인상 깊었던 건 북한이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다. 진짜 쏠 수 있어요? 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정확하겠지? 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 핵을 떨어뜨렸을 때 질문자가 먼저 어떻게 질문하냐면 미국에서 북한 핵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지 않느냐 질문을 해봐. 근데 오히려 이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쐈을 경우에 적어도 한국이나 일본에는 북한의 핵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은 결론적으로 미국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거지. 미국의 우방이니까 라고 이 장관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내고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인 거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한국이라는 미 우방이 있고 완충지대 개념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면 북한과 계속 대치 관계로 두는 것이 그래도
미국의 본토에는 피해를 크게 입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음. 판단하는 거지. 뭐 그런 의미에서 핵전쟁은 언제나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미국이 가져가는 방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쟁을 이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해봤자 이득이 없는 이제 세상이 국지전으로 됐다. 돌아간다 이거지. 그리고 지역적이고. 앞부분에 2장인가 3장에서 나오는 주제인데 유형자산보단 무형자산 뭐 인터넷 그런 정보들 무게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무게가 옮겨졌기 때문에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그들의 집을 뺏고 뭐 땅을 뺏고 그런 그거는 거보다는 큰 의미가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핵이라는 거는 폭파시켜봤자 너도 좋을 거 없고 나도 좋을 거 없는데 왜 이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질릴 수밖에 없지. 맞아. 그래서 전쟁은 나쁜 약간 거다. 이미 녹음에 질린 것 같은데 둘 다 이제 오늘은- 슬슬 가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그렇게 해서 8장은 뭐 군사 관련 특히나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네.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나부터 할게. 너무 어려워. 저는 추천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책은 초회책 부해미래. 아니. 좀 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현재가 이렇게 거짓말 아니야? 있고 무슨 긴장감을 느껴 이걸 읽으면서? 아니 정말 위험하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공부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고 린다 그레튼. 국제 관계도 더 유기적으로 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제레 생각을 다이아몬드. 좀 더 얻을 수 있었어요. 신뢰가는 저자들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지. 그래서 한 번쯤은 슉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추천하고요. 트렌드가 궁금하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읽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추천하고요. 이렇게 8명이 언급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계기로 8명에 대해 존재도 알고 맞아요. 좀 더 그들의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또 기대가 돼요. 초회책 부의 미래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 명이 엄청나게 대단한 저술을 해내기가 힘들다.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이미 거대 담론들은 다 제시가 대부분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는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그렇지 다 분야의 다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치. 그 다양한 관점을 보는 것이 이 받아들이는 대중이나 수용자들도 그게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저는 꼭 추천. 오. 추천. 어쨌든 강추네요, 추천으로 강추. 마무리 우리는. 네. 네.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 다음 책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뉴턴의 아틀리에 네, 알쓸신잡으로 유명한 김상옥 교수님, 그리고 유지원 작가. 네, 유지원 작가님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픽 디자이너, 네. 타이포그래픽 연구자입니다. 어떤 책인데요? 근데 그림과 과학을 함께 해석하는 책으로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크로스오버된 책이라는 뜻이네요. 네. 이제 좀 그림과 함께 하니까 유튜브를 찍어야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초회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따단따단. 이제 들리지 않아.